조용한 메인주 소도시 로웰에서 메이플 스트리트 17번지의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의 고령 여주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와 보살핌의 모범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어두웠다. 아늑한 뜰의 만개한 화단 아래에서 경찰은 끔찍한 비밀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구원과 도움을 약속했던 자들을 아무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회보장 수표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녀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다. 2020년 5월 15일은 메인 주 기준으로도 흐리고 추웠다. 오전 6시에 로웰의 작고 조용한 거리인 메이플 스트리트에서 굴삭기에 시끄러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작업은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노숙자, 노인, 중독자들의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다. 깔끔한 흰 셔터가 달린 연한 녹색으로 칠해진 이 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선량함과 평온의 섬으로 보였다. 그 소유자인 고령의 여성은 덕목과 동정심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5월의 날, 연금 숙소의 명성은 영원히 흔들리게 되었다. 로웰 카운티의 마이클 그레이브스 보안관이 오전 6시 25분 정각에 허스 헤이븐에 나타났다. 새로운 공급 라인 설치를 위해 구덩이를 파던 작업반장이 그를 불렀던 것이다. 금속 삽이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명백해졌다. 진흙과 모래 속에서 인간의 손이 튀어나와 있었다. 호출된 과학수사관이 발견물을 공식적으로 기록했다. 땅에서 수습된 유해는 약 57세의 남성에게 속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임스 마틴이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연금 숙소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제임스가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집주인을 포함해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마틴의 생명이 끝난 이유는 이 시점에서 불분명했다. 이 순간부터 보안관 앞에는 반드시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이 놓여 있었다. 어떻게 연금 숙소의 투숙객이 구원이 되어야 했던 연금 숙소의 담장 뒤에 매장될 수 있었을까? 같은 날 저녁까지 과학수사관들의 첫 몇 시간의 작업 후에 각각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견 장소의 철저한 조사는 유해가 적어도 한 달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제임스 마틴의 몸 일부 영역은 부분적으로 미라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정원으로 사용하던 건조하고 느슨한 흙에서의 장기간 체류를 나타냈다. 이웃들의 신문은 또 다른 중요한 단편을 밝혀냈다. 가장 가까운 집들의 거주자 2명은 봄 내내 연금 숙소 지역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냄새를 달콤하고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심지어 집주인 자신에게 불평했지만 그녀는 원인이 비료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웃들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제임스 마틴이 살았던 방을 수색할 때 경찰은 강력한 진정제인 페노바르비탈의 빈 병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격한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었다. 심각한 질병을 앓지 않던 남성에게서 이것의 존재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마지막 이상한 순간은 연금 숙소 거주자들의 등록부였다.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입퇴실을 종기에만 기록했다. 제임스가 연금 숙소를 떠났다고 하는 기록은 펜으로 작성되었지만 날짜와 서명이 이상하게 습기로 번져서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시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조용하고 한때 아늑했던 연금 숙소 주변에는 의혹의 물결이 일어났다. 로웰 주민들은 의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경찰의 주의를 끈 첫 번째 인물 중 하나는 로버트 크레인이라는 이웃이었다. 60세 정도의 크레인은 오랫동안 연금 숙소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유는 집 옆 땅이었는데 크레인은 자신의 정비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기를 꿈꾸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들 사이의 다툼이 이미 첫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것을 단지 가정적인 사소함으로 인식했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최근 30이 된 연금 숙소의 간병인 닐 보스턴이 되었다. 바로 그가 연금 숙소의 모든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보스턴이 최근 몇 달 동안 동료들에게 급여 지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평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쉽게 퍼지므로 곧 모든 사람이 그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와 큰 신용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경찰이 그의 이력과 지인들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로버트 크레인 자신이 같은 날 전역 지역 신문에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그는 기자들에게 간병인 보스턴이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고 연금 수급자들의 음식에 뭔가를 섞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 정보는 무섭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보였다. 연금 숙소에는 어떤 범죄자의 쉬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무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크레인의 진술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점에서 이웃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결국 크레인의 동기는 명백했다. 개인적 반감이 그를 날조로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버전을 확인해야 했다. 늦은 저녁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말 그대로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과학수사관이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이번에는 이미 다른 희생자, 여성에게 속한 정강이 뼈를 땅에서 꺼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범죄가 제임스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음을 나타냈다. 연금 숙소는 즉시 봉쇄되었다. 발굴 작업이 중단되었고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법원 명령이 필요했다. 이제 아무도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의 잘 정돈된 뜰의 평화로운 모습 아래에 얼마나 많은 유해가 숨겨져 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몇 시간 내에 로웰 전체가 불안한 기대 속에서 얼어붙었고 조용한 메이플 스트리트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왜 크레인이 연금 숙소의 간병인 닐 보스턴을 그토록 고집스럽게 비난할까? 마이클 그레이브스 보안관은 다시 지역 정비소 소유자인 로버트 크레인과 마주 앉았다. 사무실에서는 오래된 기계유, 휘발유, 그리고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작업복 냄새가 났다. 크레인은 눈에 띄게 긴장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경찰 방문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지난 이틀 동안 로버트 크레인이 간병인 보스턴이 주사기를 사용해 연금 수급자들의 음식에 뭔가를 섞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크레인이 보았다고 주장한 주사기는 연금 숙소 부엌의 일반적인 일회용 제과용 주머니였음이 증명되었다. 이제 경찰은 크레인 자신을 진지하게 다루며 왜 그 남자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허스 헤이븐의 직원을 비난하려고 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보안관은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곧 그것이 메이플 스트리트의 다른 모든 불쾌한 비밀들처럼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 경찰서에 보관된 서류를 뒤지면서 그레이브스 보안관은 로버트 크레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한 불만 사항을 하나가 아닌 무려 4개나 발견했다. 모든 불만에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 연금 숙소 지역에서 나오는 이상한 냄새. 로버트는 거주자들이 토양과 공기를 오염시켜 자신의 정비소 사업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시보건 서비스가 불만을 조사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1919년에 크레인은 쓸모없는 조사에 지쳐 연금 숙소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그는 허스 헤이븐 이 지하수와 토양 오염의 원인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했다. 다시 패배하고 굴욕당한 크레인은 한동안 침묵했지만 연금 숙소 소유자와 그 거주자들에 대한 그의 반감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졌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정비소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을 때야 그러한 분노하고 완고한 투쟁의 진정한 동기가 분명해졌다. 메인주 세무서는 수사관들에게 불쾌한 소식을 전했다. 크레인의 정비소는 급속히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부채는 수익을 몇 배 초과했고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며 장비는 낡았다. 로버트가 사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금 숙소에 속한 땅이었다. 지역을 확장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크레인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었다. 이제 크레인이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이웃과 그녀의 연금 숙소를 없애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질문은 남아있었다. 로버트 크레인이 제임스 마틴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희생자들의 사건에 물리적으로 관련될 수 있었을까? 경찰관들은 제임스 마틴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5월 10일 밤부터 11일까지 크레인의 알리바이를 신중하게 확인했다. 크레인 자신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했다. 그가 직접 서명한 부동액 배송 전표와 창고 일지의 기록들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선서해 신문받은 창고 직원도 크레인의 말을 확인하며 그가 실제로 밤새 작업장에서 보냈다고 확신했다. 보안관은 창고의 비디오 감시 기록을 직접 확인했는데 모순이 발견되지 않았다. 로버트 크레인의 알리바이는 확고했다. 알리바이가 확인된 후 로버트 크레인이 물리적 가해자라는 버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과 관련된 동기는 표면에 남아있었다. 악명 높은 주사기들은 크레인이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연금 숙소의 평판을 더럽히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속임수를 빠르게 간파했고 제과용 주머니 버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옆으로 치워졌다. 한편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이 나타났다. 보안관에게 지역 장의업자가 연락해 왔는데 그는 연금 숙소 소유자가 이미 1008년에 개인적으로 그에게 5개의 나무관을 주문했던 것을 기억했다. 주문의 특별한 조건은 절대적인 익명성이었다. 장의업자에게는 다음 2년 동안 이 관들에 대한 화장 증명서가 시기록 보관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제 한때 연금 숙소에 살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곳에서 이사 갔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등록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했다. 수사의 초점은 현재 혐의에서 제외된 로버트 크레인에서 완전히 다른 더 중요한 과제로 이동했다. 허스 헤이븐을 실제로 떠난 사람들과 단순히 사라진 사람들의 정확한 목록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로버트 크레인의 정비소는 일시적으로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났지만 메이플 스트리트 주민들에게 그는 영원히 사람이 때때로 자신이 만드는 이미지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사망한 제임스 마틴의 연금이 그의 실종 후에도 어떻게 계속 들어왔을까? 수석 수사관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조수가 카운티 연금부서에서 방금 가져온 서류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종이들에는 항상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월 $780. 바로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뜰에서 유해가 발견된 57세 남성 제임스 마틴이 받던 금액이었다. 서류들은 제임스의 사회보장카드가 그의 실종 추정 후에도 활성 상태를 유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레이브스는 제임스 마틴의 계좌를 관리하던 은행에 공식 문의를 보냈고 몇 시간 후 답변을 받았다. 연금 지급은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그 후 매달 시계처럼 정확하게 누군가가 은행에 와서 ATM을 사용하지 않고 창구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갔다. 같은 날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관들은 그녀의 개인 작업 책상에 보관된 서류와 문서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발견물 중 하나가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제임스 마틴 명의로 발행되고 올해 3월 12일자로 날짜가 기입된 현금 인출 위임장이었다. 서명은 불안정하고 떨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서명한 사람이 몸이 좋지 않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소유자는 문서의 출현을 침착하게 긴장을 보이지 않고 설명했다. 제임스가 은행에서 그의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걷기가 힘들었고 돈은 약값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말은 같은 책상 위에 있던 다른 문서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같은 3월의 약값 영수증은 단지 $12였다. 다른 처방전이나 의료 영수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기록했지만 즉시 고발하지는 않았다. 의혹은 비록 심각했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했다. 실제로 누가 제임스의 연금을 은행에서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은행 창구 직원을 신문에 불렀다. 그 여직원은 젊었지만 주에 깊었다. 그녀는 매달 같은 나이든 여성이 돈을 찾아갔으며 은행에 엄격히 같은 시간, 오전 10시 정각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창구 직원이 기억한 특별한 특징은 얼굴을 거의 완전히 가리는 큰 모자였다. 그 나이든 여성은 항상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빠르게 떠났다. 수사관은 연금 숙소 소유자를 다시 신문하며 창구 직원의 묘사를 제시했다. 그 여성은 명백한 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고 현금 인출 사실을 인정했다. 저는 실제로 돈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전히 제임스의 요청에 따라 했으며 약 구입 후 남은 모든 것은 제임스 자신과 다른 연금 숙소 거주자들을 위한 음식과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 버전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경찰이 상점 영수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까지였다. 연금 숙소를 위한 모든 제품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구매되었지만 항상 제임스 마틴이 아닌 소유자 개인 명의로 발행된 완전히 다른 카드로 결제되었음이 밝혀졌다. 그의 계좌의 금융거래는 소유자가 언급한 구매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 순간 연금 숙소 간병인 닐 보스턴이 갑자기 경찰에게 자신도 제임스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순전히 제품과 필요한 물건 구입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 상점의 모든 영수증들이 연금 숙소 소유자의 개인 카드와만 일치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완전히 배제했다. 아니, 보스턴의 버전은 믿을 수 없어 보였지만 경찰은 완전한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일단 보류했다. 경찰은 창구 직원의 기록을 신중하게 연구했고 닐 보스턴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연금 숙소의 모든 구매는 엄격히 기록되어 있었고 소유자의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제임스 마틴의 카드는 식료품점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제 연금 숙소 간병인은 의혹을 받았지만 그의 진술은 이 시점에서 단지 거짓 전환 술책으로 드러났다. 수사관 그레이브스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연금 숙소 소유자의 사진을 공식 신원 확인을 위해 제시했을 때 그 여직원은 주저없이 확인했다. 네, 확실히 그녀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과 머리를 드는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은행에는 그녀의 말을 확인해줄 다른 목격자가 없었다.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했다 해도 신원 확인 하나만으로는 공식적인 고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제임스 마틴의 사례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은행과 카운티 공증사무소에 지난 5년 동안 연금 숙소 거주자들이 발행한 모든 위임장의 완전한 연대기를 요청했다. 수사는 한때 연금 숙소 지붕 아래 살았다가 정기적인 금융 수입을 누군가의 계좌에 남기고 사라진 모든 사람의 서류 추적을 신중하게 연구할 준비를 했다. 수사는 부드럽게 서명 하나하나, 문서 하나하나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운명이 메이플 스트리트의 조용하고 이제는 어두워진 집과 밀접하게 얽혀있던 단계로 넘어갔다. 연금 숙소 지역에서 배수로로 흐르는 액체는 무엇인가? 5월 20일 이른 아침 서해 전화가 걸려왔다. 메이플 스트리트 15번지 집의 소유자이자 지역 농부인 존 앤드류스가 마이클 그레이브스 보안관에게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에 새로운 이상한 점을 신고했다. 60세 정도의 앤드류스는 보통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이번에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긴급 회담을 주장했다. 그레이브스가 도착했을 때 농부는 말 없이 그를 뒷마당으로 이끌었다. 나무 울타리 앞에 서서 앤드류스는 자신의 땅을 연금 숙소 정원과 분리하는 길고 좁은 도랑을 가리켰다. 도랑 바닥에는 노란색의 탁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약하지만 매우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멀리서도 도랑 주변의 풀이 녹색을 잃고 시들고 생기 없이 변한 것이 보였다.
60세 정도의 농부 존 앤드류스는 수사관 그레이브스에게 처음에는 도랑의 이상한 액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옆 땅의 이웃이 일반적인 정원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때때로 자신의 지역으로 넘어온다고 여겼다. 하지만 도랑 주변의 풀이 말 그대로 며칠 만에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비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앤드류스는 불편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레이브스는 도랑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액체 샘플을 채취했다. 몇 시간 후 카운티 실험실이 결과를 알려왔다. 노란 액체에는 이전에 제임스 마틴의 방에서 발견된 강력한 진정제인 페노바르비탈의 흔적과 방부제로 사용되지만 분해 과정을 늦출 수도 있는 물질인 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결과들은 즉시 보안관이 연금숙소 소유자에게 즉시 묻고 싶어한 새로운 질문들의 물결로 이어졌다. 소유자는 보안관과 과학수사관들을 연금숙소 지역으로 차분히 들여보냈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레이브스는 즉시 정원으로 가서 울타리 근처에서 표시가 없고 같은 노란 액체로 채워진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그는 소유자에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빠르고 명확했다. 그것은 제 개인 비료입니다. 제가 몇 년째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장미와 다른 식물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적인 것이 없습니다. 보안관이 왜 비료가 자신의 땅 경계를 넘어 흘러나오는지 묻자 소유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은 실수였고 누출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금숙소 간병인 닐 보스턴도 이상한 액체에 대해 신문받았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상당히 회피적이었다. 저는 정원사가 아니고 정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주자들만 돌보고 가사 일을 도울 뿐입니다. 그 통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가설에서 잠시 멈췄다. 경찰에서는 간병인 보스턴이 의료기구 세척을 위해 강한 물질을 사용했을 수 있고 그 후 잔여물을 도랑에 버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것이 물 샘플에서 페노바르비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간병인이 그러한 조작에 충분한 상당량의 페노바르비탈에 직접 접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금숙소에는 필요한 의료 장비가 없었고 완전한 치료실이 있는 의료 캐비닛이 완전히 없었다. 수사는 이 버전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류했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 간병인 보스턴을 날카로운 감시 하에 두었다. 그러나 수사는 같은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받았다. 지역 배관공의서에 와서 허스 헤이븐 연금숙소에 제공한 서비스 청구서 4본을 보안관에게 전달했다.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수사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1년 동안 소유자는 연금숙소가 그에 대한 면허나 허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의료 폐기물 처리를 주문했다. 배관공이 정확히 어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지 묻자 소유자는 회피적으로 답하며 오래된 쓰레기와 약물이라고 불렀다. 배관공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불안한 경로로 수사를 다시 이끌었다. 이제 경찰은 사건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페노바르비탈과 다른 약물의 출처를 발견하기를 희망하며 연금숙소의 약국 구매를 신중하게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허스 헤이븐이 구입한 약물의 완전한 목록을 얻기 위해 도시와 카운티의 모든 약국에 문의를 보냈다. 경찰이 이러한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형사들의 주의는 지금까지 그림자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주자, 목격자, 이웃들에게 점점 더 집중되었는데 그들 각각이 이미 경찰에 알려진 것들보다 덜 끔찍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었다. 농부 존 앤드류스는 당분간 배경에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증언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그림자에 머물렀지만 바로 그의 신호가 경찰이 연금숙소의 비밀과 명백히 관련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간병인 닐 보스턴이 왜 5장의 타인 연금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5월 22일 이른 아침
수사관들은 다시 연금 숙소에 있었다. 이번에는 간병인 닐 보스턴이 사용하던 직원실의 금고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경찰은 제임스 마틴과 다른 거주자들의 연금 인출에 대한 이상한 정보가 알려진 후 수색 영장을 받았다. 금고는 오래되고 금속제였으며 방 구석 바닥에 직접 설치된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조합을 오래 시도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평범한 1234 조합으로 잠겨 있었다. 안에는 문서 더미와 수사가 특히 관심을 가진 핀코드 없는 5장의 연금 플라스틱 카드가 있었다. 이미 이전에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닐 보스턴은 수색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이 카드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자 그는 답변을 피하지 않고 카드들을 연금 숙소 소유자가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카드들은 보고를 위해 금고에 보관되어야 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는 간병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소유자의 단순한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상황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에서 그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보스턴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수사관들은 제임스 마틴의 실종 밤인 5월 10일에 대한 닐 보스턴의 알리바이 확인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보스턴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연금 숙소에 있지 않았다. 대신 간병인은 건강 상태 때문에 완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나이든 여성인 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냈다. 보스턴은 수사관에게 매일 어머니 돌봄 시간을 기록하던 오래된 수첩을 제시했고 5월 10일의 기록이 실제로 있었다. 그의 손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카운티 응급 서비스에 문의를 보냈다.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식 문서가 왔다. 응급구조사가 닐 보스턴이 실제로 5월 10일 저녁에 어머니를 방문했다고 확인했다. 응급 서비스의 출동 일지에 그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보스턴의 알리바이는 확고하고 완전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 카운티 신문은 보스턴의 무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독살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표했다. 자료의 작성자들은 특별한 증거 없이 닐 보스턴이 연금 숙소의 비극과 연금 지급 조작에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는 강한 사회적 반향과 경찰에 대한 압력을 일으켰다. 수사는 보스턴을 다시 신문했는데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했지만 그의 진술 확인 결과 모순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신문의 센세이션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에 불과했고 간병인이 편리한 표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신문이 제시한 버전은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보스턴과 연결된 잘못된 선입견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아침 보스턴에 관련된 사건을 종료한 후 과학수사관들은 언뜻 보기에 눈에 띄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연금 숙소 지역에 있던 창고에서 일반적인 정원용 삽이 발견되었다. 과학수사 전문가 조사 결과 나무 손잡이에서 연금 숙소 소유자의 DNA 상피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손잡이에서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관절염 크림층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전에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졌던 닐 보스턴은 이제 연금 숙소에서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의 지위를 얻었다. 연금 숙소 뒤 정원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숨기고 있었을까? 5월 24일 아침은 메이플 스트리트 주민들을 불안한 정적과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주변 지역을 둘러싼 경찰 차단선으로 맞이했다. 수사는 집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이미 전문 탐지견과 토양 스캔을 위한 특수 삽 탐지기를 가지고 왔다. 작업은 오전 8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먼저 인간 유해 발견 훈련을 받은 개가 뒷마당과 정원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거의 즉시 지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비관적인 경찰관들조차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총 개화 장비는 약 70cm 깊이에서 12개의 별도 이상 징후를 보여주었다. 각 지점의 공식 고정 후 과학수사관들은 토양의 조심스러운 개방을 시작했다. 거의 모든 이상 지점에서 그들이 예상한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숨겨진 인간 유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뼈 옆에 숨겨진 작은 포장들이었다. 각각에는 폴리에틸렌으로 포장된 여권이 들어있었다. 문서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 숙소 거주자들에게 속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카운티 연금부서에 발견된 모든 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를 보냈다. 같은 날 받은 답변은 끔찍한 계획의 또 다른 확인이었다. 12명의 실종자 중 11명의 연금과 사회급여가 계속해서 그들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다. 추가 확인 결과 모든 경우에 지급금이 위임장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위임장들은 필적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조사되었다. 서명의 스타일과 특징들은 명확히 증명했다. 모든 12개의 위임장이 한 사람의 손으로 서명되었고 그것은 여성의 것이었다. 명백한 이유로 연금 숙소 소유자가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최소한의 의혹도 배제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다른 버전들도 고려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연금 숙소 간병인 닐 보스턴이 서명을 위조할 수 있었다고 의심했는데 그의 고용 계약이 그에게 거주자들을 대신해서 일부 문서에 서명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스턴의 필적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간병인은 발견된 위임장들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서명들은 여성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글씨의 성격이 남성의 것과 달랐으며 보스턴의 것일 수 없었다. 따라서 간병인의 관련성에 대한 버전은 완전히 반박되어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간병인의 서명 위조 가능성에 대한 버전은 전문가 조사의 명확한 결론 후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 수사관들은 필적 전문가의 공식 결론을 받아들여 닐 보스턴을 금융사기 용의자에서 제외했다. 그는 핵심 증인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용의자는 아니었다. 그날의 핵심 순간은 과학수사관들이 여권 중 하나에서 한 발견이었다. 실험실 분석 과정에서 문서 봉투에서 기름지고 선명한 엄지 지문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전의 전문가 조사 수행을 위해 채취된 연금 숙소 소유자의 샘플과 즉시 비교했다. 유사성은 절대적이었다. 12개 중 12개 대조점의 일치로 우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여권에서 소유자의 지문은 그녀를 범죄와 명확히 연결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관들이 결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같은 저녁 경찰은 연금 숙소 소유자의 공식 신문 수행을 위한 체포영장 번호 145-2020을 받았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범죄의 진정한 규모와 메커니즘에 빛을 던질 수 있는 모든 금융문서, 회계장부, 위임장, 영수증을 압수했다. 금융문서의 수색과 압수는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발견된 문서들을 일반적인 금융활동으로 설명하려는 그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바로 그녀가 급여와 연금 도용의 전체 시스템 뒤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수사 앞에는 소유자의 금융범죄 관련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정원에 잘 정돈된 화단과 채소바달에 숨겨진 그녀의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를 확인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분명해진 것은 범죄가 처음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는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섰고 수사관들은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의 담장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모든 어두운 비밀들을 최종적으로 밝혀내는 데 가까워졌다. 왜 가정의가 이미 오래전에 생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강한 약물을 처방했을까? 발견된 문서들과 집단 매장지로 시작된 수사는 수사관들을 지역 가정의인 헬렌 머레이 박사의 사무실로 이끌었다. 머레이 박사는 이미 20년 이상 지역 치료사로 일해왔고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이름과 서명이
이미 연금 숙소 지역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람들을 위한 강한 약물 처방전 수십 장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마이클 그레이브스 보안관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박사의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은 정돈된 송을씨로 채워진 두꺼운 일지를 압수했다. 일지에서는 명확하게 하나의 같은 법칙이 그려졌다. 매달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머레이 박사에게 와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특별한 돌봄과 완화 치료가 필요한 거주자들의 목록을 가져왔다. 거의 모든 경우의 목록에는 연금 숙소 뒷마당에서 발굴 중에 발견된 것과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 전문가 조사는 머레이 박사가 처방한 약물 용량이 권장 의료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 허용량의 거의 2배였다. 이것은 수사에서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처방전 발행 사실 자체에는 오류나 심각한 위반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문서가 공식적으로 인증되었고 처방전의 환자 서명이 여권 데이터와 일치했다. 경찰의 신문을 받은 머레이 박사는 실제로 연금 숙소 거주자들을 위해 약물을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약물이 완화 치료를 받는다고 여겨지는 절망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만 갔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또한 박사는 연금 숙소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보여준 여권에 따라 환자들의 서명을 항상 개인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가 의사에게 이 문서들을 요구했을 때 머레이가 워터마크와 기타 진품 표시가 없는 여권의 일반적인 복사본만을 제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의사가 오도되었을 수 있고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의 첫 번째 추정은 머레이 박사가 그러한 계획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그녀의 은행 계좌와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한 금융 감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어떤 미기록 수입이나 의심스러운 송금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사는 검소하게 살았고 그녀의 재정 상황은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유지되었다. 부패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되지는 않았다. 같은 날 경찰에게는 다른 중요한 문서들이 제공되었다. 그것들은 머레이 박사가 처방한 약물들의 구매 영수증이었다. 이 영수증들은 연금 숙소 소유자의 개인 수표로 지불되었는데 이는 약물 구입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지불 목적 칸에서 발견한 것이 가장 이상했다. 거기에는 특이한 표현인 정원 용액이 적혀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즉시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강력한 의료 제재와 최근 농부 존 앤드류스의 배수로에서 발견된 노란 액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연금 숙소 소유자가 준비한 이상한 비료에 주의를 집중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문의가 제출되고 화학 전문가 조사가 명령되었다. 이 제재들이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허스 헤이븐 뒷마당의 토양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해야 했다. 과학 수사관들은 도랑에서 발견된 물질들과 머레이 박사의 처방전 사이의 연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비록 이 수사 단계에서 증인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헬렌 머레이 박사는 이제 곧 범죄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어두운 이야기에 연루되었다. 그녀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했지만 수사관들과 의사 자신 모두 추가 수사가 어떤 경우든 쉽고 어려울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금융범죄로 시작된 수사는 새로운 단계마다 점점 더 신중하게 구축되고 잔인한 계획의 특징을 띠게 되었는데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정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연금 숙소 소유자가 그녀의 괴물 같은 논리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이든 여성이 연금 숙소 뒷마당으로 유해를 운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냈을까?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로 향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에게는 몇 가지 핵심 세부 사항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중 하나는 나이든 메리 앤 휴즈,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소유자가 집에서 뒷마당의 화단과 채소밭까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는지였다. 그녀 나이의 여성이 약 60kg의 무게를 게다가 상당한 거리를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은 정확히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전에 혐의에서 해제된 연금숙소 간병인 닐 보스턴이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증언을 했다. 그는 연금숙소 소유자가 늦은 밤에 뒷마당으로 나가서 앞에 평상으로 덮인 부피가 크고 명백히 무거운 꾸러미가 놓인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다고 보고했다. 보스턴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어떤 가정적인 일로 돌렸으며 소유자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했다. 이 증언은 인근 땅의 이웃인 농부 존 앤드류스의 아내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새벽 대략 2시에 연금 숙소와 정원 사이의 자갈길에서 바퀴의 명확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소유자가 단순히 일중 더위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밤에 꽃과 채소밭을 돌본다고 생각했다. 수사관들은 연금 숙소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집 뒷문에서 화단과 정원까지의 경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경로의 길이는 약 3도 기울기로 정확히 18m였다. 전문가들은 연로한 사람도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체력 소모가 최소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따라 명시된 무게의 짐이 실린 휠체어를 충분히 굴릴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과학수사관들은 자갈길의 흔적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바퀴 자국이 연금 숙소 지역에서 발견된 창고의 휠체어, 바퀴의 크기와 폭과 완전히 일치했다. 또한 과학수사관들은 휠체어 바퀴에서 집과 화단 사이의 길에 있던 것과 동일한 흙과 먼지 입자들을 고정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처음에 또 다른 가설이 생겼다. 소유자에게 무거운 짐을 물리적으로 운반했을 공범이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이 버전을 특별히 확인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신발 자국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탐지견과 함께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범 운반자에 대한 버전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게 했다. 가능한 공범에 대한 버전은 상세한 분석 후 즉시 버려졌다. 개들은 냄새 흔적도 낯선 사람의 신발 자국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소유자가 혼자서 해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휠체어와 지형의 기울기만을 사용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창고의 추가 수색 중에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지역 농업회사의 100파운드 질산 나트륨 배송에 대한 공식 영수증이었는데 이는 보통 농업에서 비료나 퇴비 촉진제로 사용되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었다. 영수증도 메리앤 휴즈 자신이 지불했고 이 물질은 문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상당량 구입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즉시 앤드류스의 땅으로 흘러들어간 배수로 해서 이전에 확인된 질산 나트륨의 존재 사실로 되돌렸다. 수사관들은 이제 연금 숙소 정원 토양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조사를 명령할 심각한 근거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과제는 질산 나트륨과 다른 물질들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고 그 출처를 결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정원 용액이 실제로 유해 파괴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추정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완전히 평범한 나이든 여성처럼 보였던 연금 숙소 소유자는 이제 신중하고 냉혈하게 복잡하고 끔찍한 시스템을 조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사의 새로운 단계마다 그녀의 비밀들이 점점 더 자세히 드러났고 메리앤 휴즈가 이 모든 연간 행동한 초연함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놀라게 했다. 수사는 자신 있게 피날레에 접근했고 경찰관들은 로웰 소도시 역사에서 이 어두운 장을 끝내고 메리앤 휴즈에게 피할 수 없는 공식적인 고발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고 최종적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었다. 왜 사회 서비스는 그토록 오랫동안 연금 숙소 거주자들의 실종을 등록하지 않았을까? 수사가 깊어지면서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거주자들의 등록 시스템에 심각한 빈틈과 부정 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결함들은 명백히 68세의 메리앤 휴즈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그녀는 수년간 성공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실종을 숨겼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가 어떻게 카운티 사회복지사무소를 속일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관들은 사회복지사무소에 지난 몇 년간 연금 숙소 검사 보고서를 요청했다. 문서들은 이상한 세부사항을 드러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거주자 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24명을 유지했다.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량 실종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퇴거나 입주도 등록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끈 것은 2019년 3월 10일 검사 방문 보고서였다. 문서는 검사관이 서명했지만 그러한 검사에서 의무적인 사진들이 없었다. 설명서에서 검사관은 이상한 이유를 제시했다. 카메라, 방전이라고 하며 메리앤 휴즈 자신이 제공한 목록에서 거주자 이름을 단순히 옮겨 적어 데이터를 확인했다. 수사는 새로운 검사관을 추가 확인을 위해 보냈는데 그는 2020년 거주자 목록을 이전 연도 기록 보관소와 주에 깊게 비교했다. 거주자들의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고 생년월일도 매우 유사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때로는 며칠 차이만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사무소 직원들이 바꿔치기를 눈치채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시각적으로 목록들이 신빙성 있게 보였다. 수사관들이 이전 검사관을 설명을 위해 소환했을 때 그는 항상 거주자들의 신분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 목록을 신뢰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메리앤이 매년 그 검사관이 회원인 지역교회에 $500의 소위 기부금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발견은 수사를 가능한 부패 연결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전 검사관의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 확인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대한 기부가 은밀한 형태의 뇌물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개인 계좌와 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 기부금은 실제로 교회의 은행 계좌로 직접 갔지 검사관에게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다. 확인 결과 검사관의 연금 숙소 상황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이 잘못된 선입견을 최종적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연금 숙소 소유자 사무실의 추가 수색 중에 수사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수첩이 발견되었다. 안에서 수사관들은 두 개의 주요 칸으로 나뉜 상세한 표를 발견했다. 첫 번째 칸은 D문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수사관들이 추정하기로는 거주자들의 사망일을 의미하는 명확한 날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달러 기호가 있는 두 번째 칸은 월별 수입 금액을 기록했다. 표의 마지막 기록은 다음과 같았다. 12영사, 13명, 9,870. 이 발견은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의 손에는 처음으로 연금 숙소 소유자의 금전적 동기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정확한 숫자와 날짜가 있었다. 발견된 수첩은 기록의 작성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적학자와 문서 전문가들에게 긴급 전달되었다. 이제 수사는 바로 메리앤 휴즈가 모든 사망 사례와 해당 금액의 등록을 주도했다는 것이 증명될 순간에 빠르게 접근했다. 사회 서비스가 거주자들의 실종을 놓친 방법에 대한 질문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적절한 통제의 부재, 검사관들의 신뢰성과 아마도 부주의가 연금 숙소 소유자가 거의 5년간 처벌받지 않고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수를 숨기고 그들의 사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수사는 범죄 메커니즘의 최종 폭로가 가까워졌음을 이해했다. 소유자가 단순히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동했고 자신의 행동을 문서화했으며 자신의 희생자들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회계를 유지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수사는 수사관들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연결하고 법정에서 고발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질산나트륨이 연금 숙소 소유자가 살인을 숨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피날레에 가까워진 수사는 이제 엄격한 과학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었다. 6월 1일 아침 카운티 농업대학 실험실에서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 지역에서 채취된 토양의 상세한 분석 결과가 준비되었다. 최신 화학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수사관들의 우려를 확인했다. 정원의 흙에는 허용 기준을 20배 초과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불안한 사실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토양 샘플에서 질산 나트륨과 섞여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화학 조성물을 형성한 상당량의 바르비투르 산염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화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이 혼합물은 유기유해의 분해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냄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소유자가 이웃들과 검사관들로부터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이전에 수사에 등장했던 가정의 헬렌 머레이 박사를 다시 대화에 초대했다. 의사는 바로 자신이 메리앤 휴즈에게 퇴비의 성숙을 가속화하기 위해 질산 나트륨을 퇴비에 첨가할 것을 권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머레이가 주장하기로는 소유자가 어떤 양의 물질을 구입했는지는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박사는 자신의 조언이 취미 정원사들에게 전형적인 표준 권장사항이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머레이의 은행 계좌와 회계보고서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그녀가 그러한 권장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송금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완전히 없음을 보여주었다. 화학물질과 제재에 대한 모든 지출은 연금 숙소 소유자 자신의 계좌에서만 이루어졌고 금융계획에서 의사의 무죄를 확인했다. 이제 경찰의 주의는 완전히 연금 숙소 소유자에게 집중되었다. 메리앤 휴즈는 재신문에 소환되어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모든 기존 증거들, 높은 질산염 농도, 화학자들의 결론, 그리고 이 물질들 구입에 대한 그녀 자신의 영수증들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휴즈가 명백한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화 중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심지어 질산염 사용이 정원에서 완전히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하게 차갑게 미소 지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순간 당황하게 만든 한 문장을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계량기는 어쨌든 똑똑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잠재적 잘못된 선입견, 헬렌 머레이 박사의 부패에 대한 버전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전문가 조사와 확인들이 의사가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녀의 권장사항들은 순전히 전문적이고 공식적이었다. 수사는 그녀를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고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 떨어지는 계량기에 대한 메리앤의 신비로운 말들은 수사에 의해 그녀가 자신의 계획의 모든 금융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통제했다는 간접적인 자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구절은 마이클 그레이브스 보안관에게 자신 앞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냉혈하게 대했던 사람이 서 있다고 확신시킨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같은 날 저녁 그레이브스 보안관은 개인적으로 허스 헤이븐 연금 숙소로 가서 메리앤 휴즈에게 일련의 중대한 범죄와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번호 156/2020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그 여성은 추가 공식 절차를 위해 즉시 서로 이송되었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법적 차원으로 넘어갔다. 전문가 조사, 증거,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서 제시될 준비가 된 통일되고 확고한 사실들의 사슬로 결합되었다. 수사관들은 복잡한 법정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확신했다. 메리앤 휴즈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할 기회가 없었다. 계량기에 대한 소유자의 구절은 단지 상징적이지만은 않았다. 수사는 신중하게 모든 증거, 모든 문서, 피의자가 말한 모든 단어를 세고 고정했다. 이제 이 시간이 그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초기 단계에서 연금 숙소 투숙객의 신비로운 실종처럼 보였던 수사는 로웰 소도시 최근 수십 년간 최대 사건으로 성장했고 메이플 스트리트의 작은 연금 숙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영원히 바꾸었다.